물끄러미 바라보던 창밖에 가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워서 그런지 창문을 닫고도 마음 한켠이 시렸다. 내가 사는 이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다.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 아래를 천천히 산책하는 노부부들이 종종 눈에 띄는 그런 평화로운 동네. 바로 그들처럼 나도 그렇게 나이 들어가리라 믿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나는 해진 올해 60을 넘겼다. 남편 준호와는 28배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했다. 오랜 세월 함께 버텨온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 비록 큰 감정 표현은 없었지만 우리는 묵묵히 서로에게 기대어 살았다. 아들 세영이가 결혼하고 나서 독립했을 때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준호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요즘 준호는 퇴직 후 동네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져서 몇 차례 병원에 다녀왔지만 준호는 늘 옆에 있어 주었다. 정기 검진을 받을 때도 직접 데려다 주었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나는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아니, 의심할 이유조차 없다고 여겼다. 함께한 세월이 어느새 30년을 훌쩍 넘겼고 나에겐 그것이 곧 믿음이었다. 우리가 나눈 수많은 대화 추억, 웃음과 눈물은 결코 가짜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갔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며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고 겨울이면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서로의 등을 기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균열이라 해도 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상상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나는 자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부부 침대를 따로 쓰게 되었다. 밤마다 기침이 심했고 자주 깨어났기 때문에 준호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제안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것이 배려라 믿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무언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와서야 느낀다. 준호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엔 6시만 되면 도착하던 그가 요즘은 8시, 9시가 되어야 겨우 집에 들어왔다. 이유를 물으면 친구들 만나고 왔다거나 센터에서 일이 늦게 끝났다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 짧은 말조차 왠지 모르게 무성의하게 들렸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휴대폰은 항상 손에 있었다. 예전엔 거실에 툭 던져두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갔다. 누군가의 메시지가 도착하면 그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거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다. 나는 그저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그는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겼다.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이제 괜찮을 거야. 당신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멍하니 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등을 좀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용한 감시가 되었다. 준호가 외출하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무슨 옷을 입고 나가는지, 어떤 향수를 뿌리는지,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것은 사랑이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에 속고 있었던 걸까? 나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해답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그 평온했던 일상 함께했던 밤의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 공기 속에 다른 온기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준호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거실 등불 아래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된 기도처럼 그 밤의 고요를 지키며 밤 9시 20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에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익숙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준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옷걸이에 겉옷을 걸어두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부엌조리대 앞에 서 있는 척하며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내 눈에 확실히 들어온 것은
그의 목덜미에 남아있는 희미한 향수 냄새였다. 분명 내가 쓰는 향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은 방에서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다. 남편의 옷에 남은 그 미세한 향기 하나가 나의 머릿속을 끝없이 휘젓고 있었다. 준호는 평소 향수 따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출근 전에 욕실에 오래 머무르고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다림질된 셔츠에 맞춰 구두까지 바꾸는 모습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진짜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뒷모습 주머니에 넣은 휴대폰을 꼭 움켜쥔 손 식사 시간에도 자주 깜빡이는 눈빛. 모든 것이 낯설었다. 우리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준호는 더 이상 내 남편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센터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봉사 끝나고 회식도 있고.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그의 지출 내역을 보기 시작했다. 원래 우리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카드 대역에 내가 모르는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는 꽃집까지 등장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80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 기록이었다. 나는 바로 물었다. 여보, 80만 원 어디에 쓴 거예요?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나는 직감으로 알았다. 그의 손은 식탁 밑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우리 결혼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의 우리는 참 많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시장 근처에서 준호가 어떤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둘은 너무도 가까웠고 준호는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한 미소를 그 여인에게 보이고 있었다. 그 장면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송곳처럼 찔렀다.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가운 공기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갑자기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아, 미안해. 말해야 할 게 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있었어. 그런데 끝났어. 그 사람에게 정리하기 위해 돈을 줬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정말이야. 그 말에 내 가슴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천천히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고요했고 창문에 비친 내 눈빛은 한없이 낯설고 쓸쓸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안방에 누웠다. 이불을 덮고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외로움이란 누군가가 옆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음에도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샜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준호의 고백 이후 우리는 마치 유령처럼 같은 공간을 떠돌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은 필요 최소한만 오갔다. 그저 다녀오세요. 다녀왔어요?가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조용한 일상 속에도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내 머릿속은 매일같이 수천 가지 질문으로 가득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언제부터였고 왜 시작된 걸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대체 어디에서 부족했던 걸까? 준호는 그날 이후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다. 더 이상 친구 이야기도 센터 회식도 꺼내지 않았고 귀가 시간도 이전처럼 일정해졌다. 그러나 그 변화는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내 앞에서 조심스러웠고 말을 아꼈으며 심지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조차 부끄러운 듯한 태도였다. 그리고 그런 그를 보며 나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내 마음은 이미 균열을 넘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 하나가 자리 잡았다. 그래, 나는 이 결혼을 파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똑같은 아내로 남아줄 이유도 없었다. 그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여인을 품었다면 나는 이 집 안에서 그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외롭게 만들기로 했다. 나는 그날부터 행동에 나섰다. 아침밥을 차려놓지 않았고 빨래도 그의 것은 따로 분리했다. 거실에서 내가 보는 드라마를 틀고 있을 때 그가 옆에 앉으려 하면 나는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말을 걸면 나는 짧게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엔 당황한 듯 나를 살피더니 점점 말을 줄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준호는 다시 한번 나를 마주보고 말했다. 혜진아, 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일은 끝났고 나도 뉘우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겠니? 올해 전대년이 어디니? 정말니?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엔 진심과 두려움, 그리고 지친 기색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차갑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준호 씨, 당신은 기회를 받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말 몇 마디로 모든 상처가 지워질 거라 생각했나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 역시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는 거실에서 잠들었고 나는 다시는 부부로서의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그의 형님 부부가 집에 방문했다. 나는 조용히 차를 대접하며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충격을 받은 형님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다. 혜진 씨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준호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군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준호는 형님에게도 크게 꾸중을 들었고 그날 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날 밤 편히 잠들었다. 처음으로 내가 단순히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준호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나 자신을 챙기기로 했다. 오래된 뜨개질 바구니를 꺼내고 매주 목요일엔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벽을 마주하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는 없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밥도 혼자 차려 먹고 빨래도 혼자 처리했으며 말수도 거의 사라졌다. 그 대신 그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어딘가 미안하고 슬픈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고 그 잔해 위에 다시 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주방에 남겨진 찻잔속 김도 이미 사라져져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억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29 겨울비가 내리던 날, 내가 처음 준호와 손을 잡았던 거리, 그날의 떨림 약속,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고요함 앞에서 아득히 멀어져 있었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천천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준호가 결혼 전 써주었던 손편지였다. 그 속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플게. 당신이 울면 내가 대신 울게.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나에 대한 배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여전히 그와 대화를 피했고 얼굴을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같은 집 안에서 다른 계절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나에게 유난히 긴 겨울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혜진아, 오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일같이 커져서 어떻게든 바뀌고 싶어.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찌릿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나는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미세한 흔들림을 준호는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그는 정말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외출했고 귀가하면 말없이 방에 들어가 책을 읽었다. 이따금 식탁 위에 꽃 한 송이나 과일을 놓아두기도 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나 역시 무너진 신뢰를 복구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갑자기 정전이 되어온 집안이 어두워졌고 나는 순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때 준호가 어디선가 달려와 나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밀쳐냈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 말에 그는 깊은 상처를 받은 듯 고개를 떨구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작고 외롭게 보였다. 정전이 복구되고 불이 들어온 후에도 우리는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는 방문 앞에 편지 한 장을 두고 갔다. 혜진아, 내게 기회가 없다면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고 싶어.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언젠가 너의 마음이 내 쪽으로 아주 조금만 움직이기를 그날까지 기다릴게. 나는 그 편지를 들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불빛이 켜진 골목 지나는 사람들, 웃음소리. 모두가 나와는 먼 세상 같았다. 나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로 끝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기억을 더듬듯이 새벽 5시 40분. 아직 어둠이 거리를 덮고 있을 그 시간에 나는 부스스한 머리로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고 먼 곳에서 첫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걸까? 이 집 안에는 여전히 준호가 있었고 그의 물건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서로를 피해 걷고 눈을 피하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밥을 차리지 않았고 그는 내 앞에서 조심스러운 기척만 남겼다. 하루는 동네 시장에서 마주친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요즘 왜 그렇게 말라 보여? 얼굴이 반쪽이야. 무슨 일 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나이 탓이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조금씩 부서지고 있어.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와 달리 식탁에 먼저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접시 2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가 놓여 있었다. 혜진아, 이거. 당신 좋아했잖아. 감기 기운 있다고 했을 때마다 이거 마시고 나왔다고. 나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식탁을 지나쳤다. 그러자 그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벌 받고 있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어. 그 말에 내 걸음이 멈췄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괴롭힌다고? 누가 누굴 괴롭히는 거지? 내가 뭐라도 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있을 뿐이야. 그게 바로 괴로움이야. 그 침묵, 그 무시, 그 눈길조차 주지 않는 태도. 나 미치겠어. 그 순간 마음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분노가 터졌다. 그래, 미쳐야지. 당신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잖아.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 혼자서 아파할 때 당신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 그게 나를 얼마나 무너지게 했는지 당신은 몰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울지 않으려고 참았던 수많은 밤들이 한순간에 터져버렸다. 나는 울부짖듯 소리쳤고 그는 내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앞에 두었지만 나는 그 손을 피했다. 그날 밤 우리는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준호는 거실에 앉아 밤새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어둠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출근길에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고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윗궤양이 악화됐고 수술이 필요합니다. 가족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건 맞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수술실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제발 아무 일 없이 돌아와줘. 그래야 내가 당신을 용서하든 떠나든 할 수 있을 테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도 병실에서도 나는 그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의 형님 동생들, 심지어 조카들이 돌아가며 간호를 맡았다. 모두들 나에게 물었다. 혜진이 왜 안 오냐고 묻지도 않아 형수님, 아직 화 많이 나셨어요.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화도 안 나요. 그냥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매일 밤 그의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문 너머 병실을 바라보았다. 커튼이 살짝 열릴 때마다 그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는 다시 조용히 돌아왔다. 그 누구도 몰랐다. 나는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길거리에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병원 복도는 사람 없는 조용함 속에 기계음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다. 나는 병원 근처 슈퍼에서 손에 들고 온 미역국 재료 봉투를 들고 문득 병원 입구 앞에 멈춰 섰다. 손끝이 떨렸다. 돌아설지 올라갈지.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나는 결국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병실의 불빛 그 안에서 혼자 누워있을 준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직 그 방에 들어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에 나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퇴원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형님 댁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다고 전해 들었다. 나는 묘하게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제야 집안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깊은 공허로 다가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슬리퍼가 사라졌고 자주 걸치던 회색 카디건도 이제 옷걸이에 없었다. 마치 집안의 공기에서조차 그의 존재가 지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홀로 밥을 지었다. 조용히 앉아 된장국 한 숟가락을 들고는 문득 멈춰버렸다. 그와 함께 먹던 밥상 위의 사소한 대화들, 투정 섞인 말투 수저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그리워졌다. 그날 밤 갑작스럽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지 않았다. 그러나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 지내고 있니? 내가 없는 집은 좀 덜 답답하니? 혹시라도 몸은 안 아프지? 나는 아무런 답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찡하게 울렸다. 미워하고 싶었는데 어느샌가 그 사람의 빈자리를 찾고 있는 나 자신이 있었다. 며칠 후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혜진 씨, 준호가 말은 안 해도 많이 힘들어해요. 요즘은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산책만 해요. 집에 돌아와도 방에서 안 나와요. 나는 침묵했다. 그 사람 아직도 병원에서 혜진 씨가 창밖에 서 있던 거 기억해요. 다 알아요. 그냥 이제는 그만 용서해도 되지 않겠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용서. 그것은 마치 먼 산처럼 느껴졌다.
가깝다고 착각하면 멀어지고 멀다고 단념하면 또 가까워지는 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그러나 마음 한쪽에선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우연히 마트 앞에서 준호를 마주쳤다. 그는 예전보다 야위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져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멈춰섰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진아, 여기서도 마주치네. 그 미역국 재료는 샀어.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혹시 저녁 같이 먹을래? 그냥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자. 딱 한 끼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간절함과 조심스러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만든 밥이면 먹을게. 그날 밤 우리는 준호 형님 집 부엌에서 마주 앉았다. 그가 끓인 된장국은 너무 짜고 밥은 살짝 설익었지만 나는 그 한 끼가 눈물 나도록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삼키는 그 순간 나는 조금씩 내 안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내 앞에서 작게 말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번엔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로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래야 다시는 이런 상처를 주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은 바람 같았고 물결 같았으며 오래된 나의 분노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위에 새로운 무언가를 덧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날 이후 뭔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준호는 조심스럽게 우리 집 근처를 지나쳤다. 직접 들어오진 않았지만 문 앞 신발장이 약간 흔들려 있는 걸로도 나는 그의 다녀간 자취를 알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나에게 다시 허락을 구할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마음까지는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그의 부재는 더 이상 날 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가 거실을 걸어다니는 소리 TV를 보며 내는 낮은 웃음소리, 아침마다 내 커피잔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던 그 소소한 손길들이 이제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한 결핍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사진 전시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중 한 장. 병원 창문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서 있는 중년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배경에는 병실 커튼이 살짝 젖혀져 있었다. 제목은 기다림. 작가의 이름은 윤준호.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여인은 바로 나였다. 병원 복도에서 몰래 창문 너머로 그의 안부를 확인하던 그 저녁이었다. 그는 그 순간을 알고 있었다. 몰랐던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내 존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전시장을 빠져나왔다. 마음이 요동쳤다. 그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우리 둘의 추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들 속에 나는 내가 너무도 오랜 시간 외면했던 따뜻함과 함께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다음날 나는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다. 사진 잘 봤어요? 기다림이라는 제목 내 마음 같았어요. 그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다. 언젠가 네가 나를 다시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 이제 조미, 나도 기다릴게. 네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며칠 후 나는 함께 지내던 집의 작은 다용도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오래된 책들, 우리가 함께 고른 식기들, 그리고 그가 예전에 아끼던 턴테이블, 전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마치 새로 이사 온 사람처럼 하나하나 닦아내며 마음을 정리해 나갔다. 그 주 일요일 내가 먼저 말했다. 당신, 혹시 저녁 같이 먹을래요? 이번엔 내가 밥 지을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미역국 나물 반찬, 그리고 조용한 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이 마음을 덜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걸 도울 수 있다면 평생 걸려도 좋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선택이야.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거실에서 TV를 켰고 나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찻잔을 들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고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웃음은 없었지만 평화는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늦가을의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창문을 반쯤 열어두니 바람이 실크 커튼을 조용히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에 내가 직접 빨래를 널고 테이블볼을 새 것으로 바꾼 날이었다. 집안에는 아무 음악도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속에서는 작은 선율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고 나는 그 틈에서 다시 숨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손에는 손수 포장한 작은 떡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이거 너 좋아했던 거라길래 시장에서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나는 조용히 받아들고 식탁에 올려놓았다.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고 그 순간 아주 짧게나마 예전의 따뜻함이 스쳐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신뢰는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밤 그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약간의 불안을 느꼈고 그는 여전히 나의 무심한 한숨에 움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아, 나 상담 계속 다니고 있어. 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알겠어. 그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너의 아픔 앞에서 너무 무력한 나 자신이 싫어서.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함께 아파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그 말은 내 마음 어딘가를 두드렸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오래도록 원했던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걷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발걸음이 나란히 맞춰질 때마다 나는 조금씩 마음의 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계절은 겨울로 향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늦가을의 따사로운 빛이 머물러 있었다. 하루는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노트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내가 그동안 쓴 일기야. 상담하면서 너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글로 써봤어. 읽어주면 좋겠어. 나는 그것을 품에 안고 돌아왔고 밤늦게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 안에는 그가 느꼈던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나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 등을 돌릴 때마다 나는 그 자리를 지켜보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꼈어. 나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웃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내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나는 웃음을 잃었으니까. 다시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면 그날을 위해 나는 1000번을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더 이상 그는 변명으로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잘못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노트를 닫고 그의 방문 앞에 조용히 편지를 한 장 남겼다. 준호 씨 일기 잘 읽었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괜찮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도 노력해 볼게요. 우리 함께 다시 걸어봐요.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내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 나는 문을 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겨울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침묵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집안엔 여전히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조차도 불편하지 않았다. 따로 떨어져 앉아있던 거실 소파도 어느새 나란히 앉게 되었고 서로의 차잔을 자연스레 챙겨주는 손길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나는 오래도록 잊고 있던 단어 하나를 천천히 떠올리게 되었다. 미디움. 한때는 그 단어가 내게 상처의 근원이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내 존재 자체를 흔들리게 했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준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금씩 그 신뢰를 다시 쌓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감기에 걸려 기운이 없던 날이었다. 침대에 누운 채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데 부엌에서 나는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어렴풋이 전해졌다. 잠시 후 준호는 작은 쟁반에 국과 밥 그리고 유자차를 함께 가져와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조금 식었어도 먹고 약은 꼭 챙겨야 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끝이 내 이마에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손길에 담긴 미안함, 애틋함, 그리고 조용한 각오가 그대로 전해졌으니까. 며칠 후 준호가 나에게 물었다. 이번 설에는 세영이랑 같이 고향에 다녀올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이번엔 같이 가요. 오랜만에 당신 가족들도 보고 싶고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넘겼을 말이었겠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작은 제안에도 마음을 다해 대답하고 있었다. 설날 아침 우리는 나란히 앉아 떡국을 먹었다. 그리고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형님은 우리가 함께 도착한 모습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 얼마만이야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오는 거 정말 보기 좋다. 장작불 앞에서 형님네 손자들과 함께 귤을 까먹고 예전 가족 사진을 돌려보던 그 저녁. 나는 준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문득 손을 내밀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날 당신이 말했죠. 다시 태어나면 내 친구부터 되고 싶다고. 아직 이번 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남은 생은 그냥 내 곁에 있어줘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부부가 아닌 두 사람으로 만난 것 같았다. 같은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두 사람.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위에 덧 씹히는 믿음과 다짐은 어느새 새로운 사랑의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게. 내게 준 마지막 기회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기회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함께할 의지니까. 그리고 그 말은 마치 두 사람 모두가 오래 기다려온 대답처럼 오랫동안 서로의 가슴에 남았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뭇가지 끝에 작은 싹이 움트기 시작했고 골목길엔 매화향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나와 준호의 관계도 어느덧 이전과는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가끔씩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그림자가 있었고 예기치 않게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이 마음을 저리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주하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준호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커피 잔을 내게 건넨 그의 눈빛엔 조용한 다정함이 머물러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같이 걸을까? 나는 책을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같이 걸어요. 우리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나무 아래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발밑엔 봄의 흙내음이 잔잔히 퍼졌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진아, 사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내가 한 잘못은 그만큼 무거우니까. 그런데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일이 선물이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용서란 당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내 삶을 더 이상 과거에 묶어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럼 이제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시작이란 건 원래 완벽하지 않아요.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펼쳤다. 낡은 사진들 속에 우리 웃고 있는 얼굴들
함께했던 사소한 순간들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그중 하나의 사진을 꺼내 액자에 넣어 침실 협탁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5주년이 되던 해에 제주도에서 바닷가를 걷던 사진이었다. 그 속에 우리는 해풍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세상 가장 환한 웃음을 지니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나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당신과 다시 걷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내가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시 일으켜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눈을 감았다. 그간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이 한 줄의 진심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배워가는 중이다. 하루에 한 걸음씩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따뜻하게 과거를 지우려 애쓰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쌓아가며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손을 다시 잡아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이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나요? 혹은 그 잘못을 되돌리고 싶어 노력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용서란 무엇인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